이번 강의에서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주제인 온라인 유통사업의 본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에서 MD로 일했습니다. 당시 수천억 원 규모의 의류 생산과 판매 계획을 세우고 그 물량이 시장에 판매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노스페이스는 지금도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국내 대표 아웃도어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도 등골 브레이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브랜드였습니다. MD 업무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MD의 판단이 잘못되면 브랜드가 감당해야 하는 손실은 매우 큽니다. 판단 한 번으로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기서 유통업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재고입니다. 유통업이 성장하는 이유, 성장이 멈추는 이유, 그리고 잘 나갔던 사업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는 이유는 대부분 재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고를 어떻게 예측하고 확보하고 소진하느냐가 유통업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직장인 효성그룹에서는 해외 영업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글로벌 거래처를 개척하는 일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기업들이 아디다스, 푸마, H&M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무 기준이 가장 까다롭고 철저했던 기업이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의 협력 파트너로 일한다는 것은 작은 과정 하나도 허투루 넘기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기획과 실행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왜 이 방식이어야 하는지, 어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계속 따져야 했습니다. 저는 효성그룹 시절 애플과 협업하면서 조직이 일하는 방식,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개선을 실행하는 기준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책 그냥 팔지 말라에도 이런 경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착한 셀러 길드 프로젝트 역시 그때 얻은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효성에서 나와 제조업체를 10년 이상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해외 수출망이 막혔고 온라인 판매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작한 것이 스마트 스토어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첫 해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상을 기록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 특별히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큰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판매가 잘 되었던 이유는 아이템 소싱 때문이었습니다. 관계가 좋았던 제조 공장이 밀어주는 상품을 경쟁자보다 먼저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팔지 말라 해도 나와 있듯이 판매가 잘 되면 경쟁자들은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동일한 브랜드 상품을 구해와서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것은 기본입니다. 검색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에 경험 많은 셀러들과 직접 경쟁해야 했습니다. 검색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저희 상품으로 들어오던 고객 유입을 가져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복잡한 규정을 활용해 상품 삭제나 스토어 운영 정지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꼼수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온라인 유통시장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경쟁 방식이 존재합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 경험 덕분에 네이버 검색 시스템과 플랫폼 운영 구조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매우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30억 원의 매출을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히 그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시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정도 규모로 매출이 발생하면 검색 데이터, 유입 데이터, 전환 데이터, 구매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쌓입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고객의 구매 행태, 구매 결정 요소, 네이버의 정책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셀러들 사이에서는 잘 되는 업체는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업체는 계속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자본 규모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고 사업을 하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느냐의 차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판매가보다 높은 검색 광고비를 쓰는 것은 겉으로 보면 비정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있고 고객의 구매 전환율과 재구매율에 대한 기준을 가진 업체라면 과감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런 데이터를 접해본 적이 없는 업체가 같은 장면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LTV, 즉 고객 생애 가치의 개념을 이해해야만 가능한 판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이 부족한 셀러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합리적인 투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적정 수준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셀러들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이런 사례뿐 아니라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초반부터 판매가 잘 되지 않는 판매자들은 그런 데이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제주도에서 책을 쓰며 온라인 셀러분들께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만든 이유는 온라인 유통을 단순한 부업이나 단기 매출 수단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유통은 제대로 이해하고 운영하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더 많은 셀러들이 감이나 유행이 아니라 상품, 데이터, 고객, 플랫폼 구조를 이해하며 사업을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가 끝난 뒤에는 실전 판매를 돕기 위한 협업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직접 지원하며 실제 시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온라인 유통 사업의 기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장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셀러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고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제1원칙 사고법입니다. 말은 조금 어렵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을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사실 단위까지 쪼개서 다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초보 셀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상품이 잘 팔리나요? 키워드는 어떻게 잡나요? 상위 노출은 어떻게 하나요? 물론 모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은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 좋으면 한동안 매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끝나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은 단순히 상품을 등록해서 파는 일이 아닙니다. 이를 제1원칙 사고법의 관점에서 분해해보면 세 가지 본질이 남습니다. 첫째, 온라인 유통업은 유통업입니다. 둘째, 서비스업입니다. 동시에 컨텐츠업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은 상품을 다루는 일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고 디지털 공간에서 컨텐츠로 고객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온라인 유통 사업의 본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일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표현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적 의미나 어원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단어가 생겨났을 때는 대개 그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일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유통이라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통업의 유통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통업은 흐를 유와 통할 통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무언가를 흐르게 하고 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유통의 본질도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막혀있는 것을 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제조사, 즉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서로 연결되지 못해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업은 그 사이를 이어주는 일입니다. 이를 잘하려면 좋은 상품을 발굴하는 시장조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소싱 능력도 필요합니다. 상품을 시장에 맞게 기획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상품 소싱과 기획을 다룰 때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는 정체되어 있는 것을 흐르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미 상품과 시장은 연결되어 있는데도 잘 팔리지 않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상품성은 충분하지만 그 매력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품을 찾아내고 가치를 다시 정리하고 소비자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유통업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의 숨겨진 매력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 매력을 고객에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표현력도 필요합니다. 이 안목과 표현력이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상세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초보셀러분들이 남이 만들어둔 상세 페이지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다른 셀러의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스스로 상품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매출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품을 기계적으로 등록하는 것과 상품의 진짜 매력을 발견해 고객이 사고 싶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온라인 유통에서 실력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다음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라는 말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유통을 서비스의 관점으로 보려면 이 말을 단순히 친절한 응대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는 라틴어 세르비티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예속, 섬김, 타인을 위해 일하는 상태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넓어져 누군가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일을 대신 수행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타인입니다. 서비스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한 일을 대신 수행하는 일입니다. 온라인 유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유통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제조사도 있고 유통사도 있고 판매사도 있고 소비자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정당한 판매 마진을 얻는 것이 온라인 유통에서 서비스업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제품이 만들어지고 흘러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체가 겪는 제품 개발의 문제입니다. 위탁 판매나 단순 사입으로 시작한 초보셀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당장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남의 물건을 떼어다 파는 유통으로 시작했더라도 판매 실력이 늘고 매출이 커지면 결국 나만의 상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PB 상품, 즉 자체 기획 상품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셀러는 단순 판매자가 아니라 상품 기획자의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제조 공장들은 대체로 물건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생산 기술은 뛰어나지만 요즘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석하고 그것을 상품으로 기획하는 능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셀러의 시장 감각과 기획력이 공장의 생산력과 결합하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요즘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중요하게 떠오른 인플루언서 협업 모델과 같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팬덤, 취향, 고객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제조사는 축적된 기술과 설비를 활용해 실제 제품을 만듭니다. 결국 한쪽은 시장과 고객을 알고 다른 한쪽은 생산을 아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셀러도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위탁 판매나 사입 판매로 시작했더라도 결국 제품 개발 단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걸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내 기준으로 시장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단순 판매의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제조업체가 겪는 판로 개척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성장한 중요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시장이 처음 열리던 초창기에는 제조업체가 인터넷으로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는 생각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좋은 상품을 온라인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판매가 잘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비교적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도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외주업체도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AI 도구를 활용해 상세 페이지 기획과 이미지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온라인 판매에 직접 뛰어들 장벽이 과거보다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직접 팔기 시작하면 중간에 유통하는 셀러의 역할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조업체가 온라인 판매를 직접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 운영, 생산 관리, 원자재 수급, 품질 관리만으로도 벅찬 제조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고객 응대, 상세 페이지 관리, 광고 운영, 재고 관리까지 직접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당분간 직접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 없는 좋은 제조사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때 셀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직접 하지 못하는 제조사를 발굴하고 그들의 제품을 고객과 연결해주는 일입니다. 막혀있던 유통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유통의 첫 번째 본질, 통의 역할입니다. 제조업체가 겪는 또 하나의 문제는 판촉입니다. 판촉은 말 그대로 판매를 촉진하는 일입니다. 제조업체가 이미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데도 판매 실적이 생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아예 등록되지 않는 상품을 찾는 일은 예전보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많은 판매자가 제조자로부터 상품을 받아가지만 상품을 등록만 해두고 제대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스스로 만들지 않고 상품의 장점을 고객에게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제조자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공장 운영비는 계속 발생하고 제품은 계속 생산되는데 판매량이 따라오지 못하면 재고가 쌓입니다. 재고가 쌓이면 결국 제조사의 생존에 문제가 됩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한 제조사의 상품이 잘 팔리지 않으면 다른 제조사의 상품을 찾아 올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에게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공장을 운영해온 제조사에게 제조 문제는 사업의 존속과 연결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실력 있는 온라인 셀러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단순히 상품을 올려두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상품의 매력을 정리해 판매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체되어 있던 물량이 시장에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재고라는 막힌 흐름에 길을 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앞서 강조한 유통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바로 유, 즉 정체된 것을 흐르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판촉에 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를 돌리는 것, 이벤트를 여는 것, SNS를 운영하는 것, 이런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마케팅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마케팅은 절대 판촉에 한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마케팅 믹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P라 부르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프로덕트, 제품입니다. 둘째,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셋째, 플레이스, 유통입니다. 넷째, 프로모션, 판촉입니다. 마케팅을 판촉의 한정에 이해하시는 분들은 팔리지 않는 상품을 팔리게 만드는 기술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촉 하나만으로 지속적으로 팔리는 상품은 없습니다. 제품, 가격, 유통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마케팅을 비즈니스의 DNA라고 봅니다. 사업의 모든 요소가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방향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셀러도 단순히 광고나 노출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과 가격과 유통구조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마케팅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잠자고 있던 상품을 고객에게 알리고 상세 페이지를 개선하고 광고를 집행해 판매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상품을 등록만 해두고 판매 활동을 거의 하지 않던 다른 판매자들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무임승차 현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시장을 열어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 보이면 경쟁자들은 가격을 낮춰 들어옵니다. 결국 내가 만든 수요를 다른 판매자들이 가격 경쟁으로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제조사는 항상 우리 편을 들어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공급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판매자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더라도 물량만 계속 빠져나가면 당장 큰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조사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시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결국 시장을 개척한 판매자는 비용과 시간을 먼저 부담합니다. 그런데 경쟁 판매자가 가격을 낮추면 마진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판매량은 만들었지만 수익은 남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악순환을 끌어내는 열쇠는 신뢰와 라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포는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장기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드는 신뢰 구조입니다. 초보 셀러가 제조사로부터 독점권이나
가격 보호 같은 조건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제조사에게 나는 단순히 물건 몇 개를 떼어다 파는 판매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겪는 재고 문제, 판로 문제, 판매량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냥 팔지 말라에서도 강조했듯이 현대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판매 기술만이 아닙니다. 상대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신뢰가 형성되어야 제조사도 판매자를 보호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독점권, 가격관리, 우선 공급 같은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생산자인 제조업체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도매업자, 즉 중간 유통업자가 겪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매업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공장 물건을 싸게 사서 소규모 셀러에게 비싸게 넘기는 중간 거래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매업자의 실제 역할은 그보다 훨씬 복합적입니다. 도매업자는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물량을 받아 보관하고 필요한 판매처에 나누어 공급합니다. 물류 운영을 맡고 재고를 관리하고 거래처별로 물량을 배분합니다. 무엇보다 제조업체가 한 번에 생산한 대량 물량의 재고 리스크를 일정 부분 떠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매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판매 기술만이 아닙니다. 철저한 물류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재고 운영도 필요합니다. 수요를 잘못 예측하면 창고에는 악성 재고가 쌓입니다. 악성 재고가 쌓이면 자금 회전이 막히고 도매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매업이 가진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도매업자는 제조사보다 당장 빠져나가는 물량에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매업자의 핵심 관심사는 결국 재고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반드시 함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매업자의 경쟁력은 재고 관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도매업자는 시장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와 자주 소통하고 같은 업계 종사자들과도 계속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되는 제품이나 앞으로 공급될 상품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아이템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선별력도 중요합니다. 좋은 도매업자는 단순히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팔릴 만한 상품을 먼저 보고 필요한 판매자에게 연결해주는 정보 중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도매 파트너를 만나면 일반 셀러가 쉽게 구하기 어려운 브랜드 상품이나 신규 아이템을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셀러 혼자서는 찾기 어려운 상품을 도매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도매업자와 거래할 때는 단순히 공급가만 볼 것이 아닙니다. 도매업자가 가진 재고, 물류, 정보, 거래처 네트워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가 판매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도매업자의 핵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도매업자는 물량을 움직여야 하고 셀러는 판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가 됩니다. 도매업자의 재고를 빠르게 소화해 줄 수 있는 셀러는 단순 구매자가 아닙니다.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보하고 싶은 판매 파트너가 됩니다. 도매 파트너십이 주는 또 다른 가능성은 여신거래입니다. 여신은 쉽게 말해 신용을 바탕으로 물건을 먼저 공급받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일상적으로는 외상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적으로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본질적으로 신용을 기반으로 한 거래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자금 회전이 중요한 온라인 유통업체에게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력이 검증된 셀러라면 도매업자로부터 일정 기간 대금 지급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보유한 현금보다 더 큰 물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형 기획전이나 광고 집행처럼 초기 자금이 필요한 판매 전략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신거래는 혜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판매제 측과 자금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도매업자와의 협업은 제조사와의 연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도매상이나 오래된 유통업체는 제조업체와 오랜 기간 거래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와 거래 기록이 쌓입니다. 개별 셀러가 제조사에 직접 찾아가 독점 판매권이나 특별 공급 조건을 요청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셀러가 실제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매업자가 중간에서 신뢰를 보증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매업자는 기존 거래 기록과
물량 소화 경험을 바탕으로 제조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셀러는 도매업자를 통해 더 나은 공급 조건이나 제한적 독점 조건을 얻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셀러와 신뢰할 수 있는 도매업자가 만나면 제조사와 직접 협상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도매협업의 숨겨진 가치는 벤처 투자 구조와도 닮아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좋은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가지고 있어도 초기 자본이 부족하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벤처 투자자는 자금과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습니다. 도매업자와 셀러의 관계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셀러에게 판매 능력이 있다면 도매업자는 상품 공급, 재고 확보, 여신거래, 제조사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품 공급을 넘어 일종의 사업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회전시키는 능력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많은 초보 셀러는 공급과 차이에만 집중합니다. 공장과 직접 거래해야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히면 도매업체와의 파트너십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도매업체가 가진 자본력, 물류력, 정보력, 협상력을 활용하면 셀러 혼자서는 만들기 어려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매업자는 단순히 중간에서 마진을 붙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재고를 운영하고 물류를 관리하고 상품 정보를 모으고 제조사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대량 물량이 시장에 멈추지 않고 움직이도록 관리합니다. 우리 셀러가 도매업자의 물량과 재고 문제를 판매력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도매업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더 나은 공급과 우선 공급, 여신거래, 단독 판매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서비스업의 본질과도 연결됩니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가로 정당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통의 본질과도 연결됩니다. 정체된 물량을 흐르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유통의 두 번째 본질인 유를 실현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제조사와 도매업자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체를 봐야 합니다. 바로 소비자, 즉 고객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최종적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은 고객입니다.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본질도 결국 고객이 가진 불평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제조사의 문제를 해결해도 도매업자의 문제를 해결해도 마지막에는 고객이 움직여야 사업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셀러의 핵심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고객의 수요를 먼저 읽고 그에 맞는 상품과 제안을 연결해주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요, 즉 니즈는 어떤 상태일까요? 없으면 일상이 불편해지는 상태입니다. 또는 있으면 지금보다도 생활이 더 나아지는 상태입니다. 결국 핵심은 지금보다 나아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폭이 고객이 느끼는 가치입니다. 고객은 그 가치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의 일부가 우리가 얻는 정당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통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고객이 어떤 물건을 필요하다고 느끼면 예전에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동네 시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대형 마트를 가야 했습니다.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비교해야 했습니다. 이동의 불편함과 쇼핑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것이 전통적인 유통업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더 쉽게 찾고 더 쉽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상품은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몇 번만 누르면 주문이 끝납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배송되기도 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쇼핑 시스템이 편리해지다 보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 셀러가 시장에서 할 역할이 남아있을까?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상품이 넘치는 시대에 남들과 같은 상품을 아무리 생각 없이 등록하는 방식으로는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물건은 이미 많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많다고 해서 고객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상품이 많아도 내 상황에 정확히 맞는 제품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의 구체적인 고민을 해결해주는 상품을 찾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검색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상품은 존재하지만 고객의 눈앞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온라인 셀러가 줄 수 있는 첫 번째 가치가 생깁니다. 고객이 스스로 찾지 못한 상품을 발견하고 그 상품을 고객의 언어로 연결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고객이 찾지 못하는 상품을 셀러가 찾아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접 제조업체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 공장을 수소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매처와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도매몰과 같은 온라인으로 소싱을 하더라도 남들이 쓰지 않는 검색어를 조합해 여러 경로를 찾아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투박해 보이는 상품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객이 원하지만 검색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미묘한 니즈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이름과 설명으로 시장에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보의 비대칭을 활용한 상품의 길을 터주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한 유통의 본질 중 통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런 전통적인 소싱 방식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깊은 전략보다 많은 시간과 노동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검색하고 비교하고 엑셀로 정리하고 거래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발품과 손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방식만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AI 도구가 등장하면서 단순 조사와 반복적인 상품 분석의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상품 후보를 모으고 키워드를 분석하고 시장 반응을 비교하는 작업은 점점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고객이 겪는 진짜 불편함은 불안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대형 플랫폼이 편리한 쇼핑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AI는 단순 조사와 반복적인 소싱 업무를 더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고객이 온라인 쇼핑에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문제가 남아있지 않다면 개인 셀러가 시장에서 줄 수 있는 가치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구매 실패에 대한 불안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쿠팡과 네이버 쇼핑은 매우 편리합니다. 가격 비교도 쉽고 배송도 빠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갑니다. 옷은 온라인으로 쉽게 살 수 있는데도 주요 상권에는 여전히 대형 의류 매장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져보고 내 눈으로 확인한 뒤 사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굳이 직접 확인하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진과 설명만으로는 완전히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쇼핑의 근본에는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상세 페이지 사진이 좋아 보여도 실제 상품이 기대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으로는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소재나 마감이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옷을 샀는데 세탁 후 형태가 망가지거나 실밥과 마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고객은 온라인 쇼핑을 편리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불안을 갖게 됩니다. 이 불안이 바로 온라인 셀러가 파고들 수 있는 지점입니다. 고객은 상품을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상품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사진과 다른 상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괜히 돈을 쓰고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온라인 셀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바로 이 구매 불안을 낮추는 일입니다. 대형 플랫폼은 빠른 배송과 편리한 결제, 쉬운 반품으로 신뢰를 만듭니다. 개인 셀러는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신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본 경험, 실제 사용 장면, 고객 상황에 맞춘 설명, 장단점에 대한 솔직한 안내로 신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셀러가 차별화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성공적인 셀러에게 필요한 것은 검증과 전달의 힘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판매할 상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분석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고객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도매 사이트의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 좋은 상품입니다 라고 쓰는 것만으로는 신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 좋은지 설명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잘 맞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용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구매 전에 감안해야 할 아쉬운 점도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단점을 무조건 감추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단점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사용 방법을 함께 제안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판매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실제 검증을 바탕으로 한 정보는 구매 실패에 대한 불안을 낮춰줍니다. 고객은 이 판매자가 단순히 상품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선택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온라인 유통에서 실력 차이가 나는 지점은 상품을 많이 등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품을 직접 이해하고
고객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온라인 셀러는 단순히 키워드를 조합해 마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조사와 도매업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소비자의 구매 불안까지 해결하는 비즈니스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하나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인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창조물에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저마다의 의도와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제품뿐 아니라 무형의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색 알고리즘이나 상위 노출 정책은 계산기처럼 완벽하고 중립적인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플랫폼이 직면한 고민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보통 플랫폼은 우리의 알고리즘은 공정성과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검색 결과가 엉망이면 당장 사용자들이 떠날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플랫폼이 가진 목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각자 맡은 목표와 성과 지표를 가지고 일합니다. 네이버 역시 오너 개인의 판단만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과 실무 조직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이사와 각 부서 담당자들에게는 분명한 사업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플랫폼의 정책과 검색 구조에 반영됩니다. 매출액, 거래액, 이용자 체류 시간, 구매 전환율처럼 수치로 확인되는 정량 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신뢰도, 사용자 만족도, 플랫폼 생태계 안정성처럼 정성적 목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플랫폼의 정책과 알고리즘이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안에는 플랫폼이 해결하려는 사업적 목표나 업무 관련자 개인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의 문제를 이해해야 노출 구조가 보입니다. 플랫폼이 가진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이 왜 이런 정책을 만들고 검색 구조를 왜 이렇게 설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색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플랫폼의 방향도 읽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내놓는 공지사항, 보도자료, 정책 변화, 노출 방식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플랫폼이 어떤 판매자를 더 신뢰하려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과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더 보여주려 하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플랫폼이 현재 가장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그 방향에 맞춰 스토어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상품을 등록하는 판매자가 아니라 플랫폼의 사업 목표와 맞아떨어지는 판매자가 됩니다. 그 결과 검색 구조 안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위 노출은 우연히 얻는 결과가 아니라 플랫폼이 원하는 방향과 내 스토어 운영 방식이 맞아떨어질 때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이제 온라인 유통의 구조가 조금 더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할 대상은 고객만이 아닙니다. 생산자인 제조자가 있습니다. 중간 유통자인 도매업자가 있습니다. 최종 구매자인 고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네 주체는 각자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온라인 셀러는 단순히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네 주체의 문제를 읽고 그 사이에서 막힌 흐름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제조사의 재고를 흐르게 하고 도매업자의 물량을 움직이게 하고 고객의 구매 불안을 낮추고 플랫폼의 방향과 맞는 판매 구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온라인 유통의 실력은 결국 이 복잡한 이해관계 사이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흐름을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의 마지막 본질은 콘텐츠업입니다. 이 지점에서 온라인 유통은 전통적인 유통업과 분명히 달라집니다. 온라인 유통은 화면 너머의 디지털 정보로 고객을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고객이 처음 마주하는 썸네일은 콘텐츠입니다. 상세 페이지도 콘텐츠입니다. 상품명도 콘텐츠입니다. 영상도 콘텐츠이고 후기도 콘텐츠입니다. 검색 시스템이 인식하는 키워드와 카테고리 역시 모두 디지털 정보입니다. 배송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물리적인 상품이 이동하지만 고객이 확인하는 것은 출고 여부, 배송 위치, 도착 예정 시간 같은 화면 속 정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유통에서는 물건을 보는 안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품이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읽히고 어떻게 선택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라인 셀러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품의 본질도 같습니다. 고객은 단순히 물리적인 물건만 구매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삽니다. 그 물건이 내 생활에 주는 의미와 가치를 함께 삽니다.
하지만 온라인 고객은 제품을 직접 만져보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와 의미를 화면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품의 기능을 설명해야 합니다. 상품이 필요한 상황을 보여줘야 합니다. 고객이 얻게 될 변화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허위의 감성 문구가 아닙니다. 상품의 가치가 고객의 상황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셀러가 스토리텔링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야기꾼의 역량은 말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어떤 지점에서 불편을 느끼는지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언어에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도 결국 이 지점에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문제를 고객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이 역량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블로그 글쓰기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블로그를 쓰는 것은 단순히 상품을 노출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입니다. 고객의 불편을 언어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상품의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유통업, 서비스업, 콘텐츠업의 본질은 결국 이 지점으로 모두 연결됩니다. 콘텐츠업은 다른 말로 미디어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이야기를 소비했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책 모두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사람의 관심을 모으는 매체였습니다. 온라인 셀러 역시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만 잘 운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네이버 카페처럼 고객이 모이는 공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상품 등록, 이미지 편집, 광고 운영, 키워드 분석 같은 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의 관심을 붙잡고 상품의 가치를 이야기로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만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이해해주는 관점과 설명을 함께 소비합니다. 온라인 셀러가 콘텐츠 역량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유통의 본질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첫째, 온라인 유통업은 유통업입니다. 통하지 못하는 것을 통하게 하고 흐르지 못하는 것을 흐르게 만드는 일입니다. 둘째, 온라인 유통업은 서비스업입니다. 생산자, 도매업자, 고객, 플랫폼이 가진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일입니다. 셋째, 온라인 유통업은 컨텐츠업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상품의 의미를 만들고 신뢰를 구축하며 고객이 선택해야 할 이유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쓰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일은 단순 홍보가 아닙니다. 나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이 축적이 쌓이면 고객과 시장이 나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판매는 단순 노출 경쟁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비즈니스로 바뀝니다. 물론 세부적인 실행 방법은 앞으로 차근차근 다룰 예정입니다. 어떤 키워드를 발굴해야 하는지 배울 것입니다.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기획해야 하는지도 배울 것입니다. 광고 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리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다룬 온라인 유통 사업의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본질을 이해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입니다. 어떤 역량을 먼저 키워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기초가 단단한 셀러는 변화가 와도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통업, 서비스업, 콘텐츠업. 이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업입니다. 우리는 이 업을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을 떠올려 보세요. 직업, 학업, 생업, 위업, 업적, 과업. 이 단어들 중 쉽고 빠르게 아무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업이라는 글자가 붙는 일에는 축적된 시간과 책임이 따릅니다. 노력하고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잠깐 해보고 그만둘 일이라면 업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세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한 권 읽고 강의 몇 번 듣는 것만으로 누구나 쉽게 큰 돈을 버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것을 유통업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라인 유통업은 엄연한 업입니다. 시간을 들여 배워야 합니다. 책임을 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온라인 유통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장을 쉽게만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판매자에게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의 숨은 결핍을 읽어내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생산자와 도매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상품의 가치를 콘텐츠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단순 판매자가 아닙니다. 문제를 읽고 흐름을 만들고 신뢰를 쌓는 사업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부족했던 점이나 더 깊이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착한 셀러 길드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유통은 단순히 상품을 올려 파는 일이 아닙니다. 유통업이며 서비스업이며 콘텐츠업입니다. 이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작한다면 앞으로 배우게 될 실무 기술도 훨씬 더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을 실제 판매 구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